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웨비나 주제는 물류, 유통, 운송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플랫폼 구축 방안입니다. 먼저 기조연설 해주실 분으로 조철희 박사님을 소개해 드립니다. 조 박사님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스마트 물류 플랫폼 트렌드와 글로벌 비즈니스 현황이라는 주제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지금 오라클의 세미나에서 기조 강연을 맡게 된 한국유통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조철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글로벌 세상의 변화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빠른 스피디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 특히 이제 주목받는 것이 플랫폼 시대입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스마트 물류, 연결된 트렌드, 또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업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저는 이제 글로벌 30년 활동하고 있고요. 한중일 시장, 아세안까지 나가서 지금 다양한 국가에 나가서 활동하고 있고, 비즈니스 올해 25년째, 강연 2,500회. 아마 국내에서도 아마 칼럼을 제가 제일 많이 썼을 겁니다. 유통물류 쪽 마케팅까지 해서 한 500회 이상. 또 국내 기업, 심지어는 브루나이까지 가서 초청 강연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300개 이상 다양한 기업에 들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유통물류 글로벌 전문가 조철희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21세기의 시장 환경을 한번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2020년부터 변화된 상황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해외로 쉽게 나가고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어떻죠? 갇혀있고 플랫폼의 세상으로 모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세상에서 지금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스피드한 시장 환경 변화, 네트워크와 융합 네트워크의 확산이 너무 중요한 플랫폼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변화와 혁신을 해갖고 나하고 관련된 기업과의 콜라보레이션, 융합, 네트워크 확산, 또 기업 가치를 갖다 향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를 글로벌 코어 비즈니스, 핵심 비즈니스 강화해야 되고요. 또 공격적인 경영 전략을 갖다가 기업은 수립해야지 앞서가는 경쟁 기업보다 글로벌 마인드 앞서가는 인사이트가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시대의 변화를 한번 같이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가 이제 글로벌에는 주기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10년 주기설이다, 20년 주기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전 세계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하고 또 이번에 이제 코로나에 3년째 들어오는 이 시기가 이제 두 번째 주목되는데요.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걸 갖다 우리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라 그래갖고 전 세계에서 금융과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이때는 당시에는 한 2, 3년 동안 이제 기저현상을 V자 곡선으로 치고 나오면서 2010년에는 그래도 회복됐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 이제 우리는 뉴노멀 시대라고 표현하고요. 이거하고 달리 지금 2020년부터 시작한 걸 우리는 새로운 뉴노멀 2.0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금은 또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습니다. 시대의 환경이 이렇게 변하는 가운데서 앞으로 핵심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예측하기가 2020년도라 더 힘들어졌는데 코로나를 1년, 2년, 3년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를 움직이던 우리 사람이 움직이던 거가 공항 이동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 모든 게 우리 집 앞으로 가는 온디맨드 시대, 개인 고객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10년을 기억하고 있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슈바 의장이 4차 산업혁명을 선언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사물 인터넷이니 인공지능 이런 분야가 이제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2, 3년 사이 이 변화는 더 빨리 진행되고 기업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 소비자의 변화도 체감하는 게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핵심은 오지 연결, 사물 인터넷, 센서, 인공지능, 기반 분석, 로봇 솔루션, 기술 혁신, 여기에 중요한 플랫폼 융합형 4차 산업 연계가 중요한 키워드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최신의 주요한, 특히 아마 올해 2022년에 지금 일어날 일들을 한번 키워드만 갖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이 너무 빨라졌습니다. 2년 동안에 각국 정부가 자금을 풀었죠. 그래서 자금의 유동성이 넘쳐나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기업인이면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많이 공감할 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하다가 안 되니까 주식시장, 국내가 아니라 국내 동학개미가 아니라 외국의 주식사 서학개미처럼 많이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금의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1970년대, 80년대 이후에 가장 큰 상태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작년부터 얘기한 것이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아마 지금 1월 말 정도에 FOMC에서 이제 연준의 의장이 제시하면서 아마 미국도 한 3차례, 4차례 지금 금리 인상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벌써 금리 인상을 1차례, 2차례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뭐 0.25가 되든 0.5든 우리나라 금리 인상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례 없었던 또 한 이것도 20, 30년의 변화네요. 결국은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면 우리 생활이 참 힘들지 않습니까? 뭐 유통도 물류도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 물가 최고치가 미국의 경우에는 7%가 넘어섰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3%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주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보면 유통이나 물류 관련 기업들이 많으실 텐데요.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주문을 받으면은 물류센터에서 제공해서 출고 나가면 어때? 다 수송 배송 아닙니까? 근데 전 세계 이제 국제 유가가 뭐 1배럴에 80달러나 지금 90달러를 좀 넘어섰습니다. 지금 전망치로는 올해 안에 국제 유가 100달러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도 이제 유통물류 전문가로서 보면은 유가가 그래도 한 80달러 정도가 방어선이 돼야 우리가 어떤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90, 100달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히 유류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정비 상승 이런 것도 아마 우리가 같이 업계에서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소재 가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올해 2020년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새해 명절 그리고 구정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이 딱 돌아오시니까 어때요? 1월부터 올라가는 주변에 우리가 마시는 뭐 라면, 우유 관련된 상품,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20, 30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에 이제 어떤 곡물 시장, 또 원자재 가격 모든 것이 지금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완제품에 대해서 지금 가격 상승되다 보니까요. 이 부분이 올해 계속 이어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글로벌 세상에서 자, 4차 산업혁명 여러분들 뭐가 생각나나요? 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차는 뭐 전기기관차다. 2차는 산업혁명이다. 원동력이죠. 3차는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컴퓨터입니다. 아마 3차 산업혁명부터는 여러분들 기억날 거예요. 1995년에 WWW 인터넷이 되면서 전 세계 웹사이트 네트워크가 확산되면서 우리가 주문하고 모든 게 다 문서도 자율화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당시에 여기서 미리 얘기하면은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그 당시부터 이제 아마존은 유통이라든가 온라인 회사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는 히트앤드러를 계속 치고 나가면서 경쟁자 없이 해서 지금까지 승승장구 간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은 2015년에 진행돼갖고 여기에는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뭐 사이버의 물리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초지능혁명, 이 사람과 공간과 융합 모든 것이 이제 같이 움직여서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가치를 창출하는 이 시대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스마트 물류유통에서 또 다른 거에서 이제 아마 10차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강연한 3년 전에 비하면요. 지금은 너무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체감하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물류의 4.0 시대입니다. 자, 물류를 제가 뒤에서 또 유통을 얘기했습니다. 자, 물류의 변화 혁명은 너무 빨라졌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국에 있다가 외국으로 이동할 때 뭐죠? 수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벌에 네트워크 할 때 뭐죠? 항공과 선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에어카고 항공화물이고 선박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컨테이너, 벌크, 그 다음에 유조선 뭐 관련된 걸 지금 많은 운반선들이 있겠죠. 그래서 국제 간의 거리를 좁혀놓은 것이 수송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해외에서 물건이 들어오는 인바운드, 나가는 아웃바운드 되면 공항이나 항만이 물건이 대반항에서 도착하면 거기 때 물류 창고에 넣든가 직접 거점에다 이동하겠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하역 기계입니다. 자동화 창고, 자동 분류.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걸 갖다가 시스템을 관리해야 되죠. 아마 여러분들 뭐 물류 유통하시면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창고 관리 시스템 WMS, TMS, 그다음에 주문 관리 시스템 OMS. 이런 모든 거를 갖다 연계해서 토탈적으로 컨트롤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이제 물류 4.0 시대가 되면서 모든 것이 이제 자동화돼 갖고 자동화, 로보타,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무인화가 되다 보니까 시대의 흐름이 빨리 바뀐 거죠. 그럼 어느 분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박사님, 뭐 자동화 무인화 이거 되면은 우리 사람이 필요 없나요? 그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런 게 휴먼 리소스가 있어서요. 차세대 기계를 움직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 움직이는 자동화 창고 안에 사람은 컨트롤 제어하면서 일부도 있겠지만은 사람과 인력 같이 융합하는 시대로 자꾸 새로운 비즈니스가 가치가 창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통의 4.0 시대의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유통은 벌써 뭐 100년 이상의 시대가 됐는데요. 미국에서 시작해서 또는 선진국 유럽에서 시작했겠죠. 과거에는 뭐 슈퍼마켓,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대형마트 슈퍼마켓 많이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사러 가면 이제 어디든지 다 있는 거, 백화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큰 규모가 점포별로 이제 다 있어서 그걸 우리는 대형마트 오프라인 점포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서 우리는 가서 이제 쇼핑을 했어요. 직접 가갖고 쇼핑을 해갖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많은 시간을 소요했겠죠. 근데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화, 종합화, 다점화된 전국 거점이 있으면서 규모가 작은 편의점까지 우리 주방까지 다 지금 들어섭니다. 이 시대가 되면서 2015년까지는 이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설명했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95년에 하면서 2000년부터 이제 온라인,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필리핀 센터를 99년에 만들면서 온라인 웹사이트에 주문을 받으면서 모든 걸 움직였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뒤에 있지만 쿠팡이 2015년 로켓 배송, 그 시장부터 저는 우리나라의 온라인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자상거래가 등장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온라인 쪽이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모바일, 태블릿, PC, 컴퓨터 모든 걸 갖다가 우리가 앉아서 주문하고 앉아서 집 앞에 갖다는 세상이 됐죠. 그래서 리테일 4.0은 모든 걸 갖다가 지금 기기를 동원하면서 우리 다양한 주문을 하면서 또 오프라인, 온라인, 또 오토, 오포를 갖다 융합하는 세상이 우리가 유통 4.0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라인 플랫폼의 전환 융합이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요. 위에서 볼 때 다양한 백화점, 오프라인 매장부터 해서 그 다음에 슈퍼마켓, 그 카테고리 킬러. 이거는 이제 전문 매장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뭐 1970년대, 80년대 또 우리나라도 있지만은 그 모든 주력 상품을 모아놔갖고 상품을 어소트먼트 해갖고 그 상품에 대해서 고객이 오면은 전문성도 특화된 상품을 파는 걸 전문 매장이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브랜드샵 같은 게 많이 생겨서 다양한 상품의 라인업들이 오프라인 중시한 것이 온라인까지 융합하면서 지금 변화하는 것이 지금의 온라인 플랫폼 전환 융합 혁신의 지금 유통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 너무도 유명하죠. 스마트 물류 흐름의 진행입니다. 자, 여기 이제 키워드 그대로입니다. 제가 이제 물건을 주문합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서 아마존 재팬을 2000년부터 사용해 봤는데요. 제가 이제 아마존 재팬에 알기 쉽게 하면 그래요. 제가 이제 골프를 친다. 그러면 골프 공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주문할 때마다 제가 주문하는 거는 데이터는 어때요? 아마존 재팬이나 아마존 사이트는 계속 조처리에 빅데이터로 그냥 데이터로, 로 데이터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걸 갖다 이제 쭉 하면은 고객 수가 많아지면은 그 기업은 그거를 정보화시켜서 클라우드 빅데이터로 이제 만들어서 제가 이제 만약에 골프 채를 갖고 싶다. 그러면 어때요? 제 주변에는 골프공, 골프채 같은 것이 구매하기 쉽게 거기다 다 앞으로 전진 배치해 주겠죠. 과거에 오프라인 시대에는 우리가 물건을 사러 쇼핑하면서 막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내 앞으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보와 클라우드 빅데이터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알고리즘에서 인공지능, AI로 해서 제 앞으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다 주겠죠. 그러면서 이것이 소비자의 맞춤형으로 모든 걸 갖다 주는.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와 지능화, 스마트화 이런 세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이 클라우드라든가 웹서비스 AWS 잘하는 것처럼 이 기업이 선진기업으로서 항상 경쟁 기업보다 경쟁 우위를 확보하면서 앞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아마존이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프라인의 아직까지도 최강자는요, 매출 650조 원입니다. 아마 이제 2021년 매출액이 나와 봐야 되겠지만은 12월 결산 보니까 아마존이 500조 원이 넘었더라고요. 불과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330조였는데 2년 사이에 그냥 20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오프라인 최강자 월마트는 그렇게 많이 증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 오프라인 최강자 월마트도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몇 년 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업을 구축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 내재화, 두 번째 모바일 중심 옴니 채널, 세 번째 디지털 전략, 매장 중심의 옴니 채널. 아마존과 경쟁 구도를 해야 되니까 오프라인 중심의 온라인 쪽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온라인, 오프라인 융복합의 네트워크를 계속 확산한 게 월마트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변화를 했냐면요. 월마트는 뭐 오프라인의 강자니까 오프라인 매장을 혁신하고 리모델링하고 신규 점포를 계속 바꿔나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고객이 오프라인에서도 물건을 사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0년부터는 우리가 드라이브 스루 해갖고 뭐 그래요. 확진이라든가 이런 어떤 검사도 이제 차에서 검사 받는데 그 이전에 5년 훨씬 전에 어떻게 했냐면 월마트는 온라인에 주문하고 스마트폰을 주문해갖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픽업하는 장소에 가서 하면은 물건을 갖다 이제 다 저기 해갖고 픽업해서 패키징 해갖고 고객한테 건네주는 걸 미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오프라인이다 보니까 월마트는 다양한 매장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오프라인의 전진 배치에서 직원들이 퇴근할 때 결국은
자기가 주문한 동선에 있는 고객들을 갖다가 이제 델리버리 서비스까지 해줬죠. 그래서 이제 그게 월마트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기업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고 집중하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그래 위챗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업이나 모든 기업들은요 회원수를 많이 가져가면은 페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 고객한테 모든 플랫폼 시대에 돈을 거기서 쓰게 만드는 거죠. 대표적으로 월마트 그렇게 지금 진행해 왔죠. 그래서 월마트의 다양한 변화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월마트 플러스, 회원제 무제한 무료 당일 배송 서비스, 월마트 슈퍼센터, 커브사이트 픽업, 드론 시범. 드론 같은 경우는 식료품, 생활용품 일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업들이 하다 보면은 자신이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을 M&A에서 경영다각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인수합병을 뭐 제트닷컴, 플리카드 등 전자상거래 관련된 오프라인의 강점을 갖고 있지만은 온라인에 강화된 기업들을 인수하면서 네트워크에다가 고객 앞에 갖다주는 온디맨드 비즈니스를 더 충실하게 강화한 것이 월마트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테일 아포칼립스 유통기업 대응 전략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리포지션 하면서요. 고객한테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또 데이터 수집, 물류 공간, 다양한 쪽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 545 이것도 지금 계속 구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존 한번 제가 이 사례 한 번만 딱 하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아마존은 전자상거래 95년, 94, 90에서 1위 기업입니다. 식료품, 뭐 아마존 홀푸드 뭐 유명하죠. 그다음 클라우딩 컴퓨팅 서비스, 시장 규모, 여기서 지금 비즈니스에 우리가 캐시카우를 만들고 있죠. 엔터테인먼트, 금융. 아마 유통이나 물류기업도 아마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가 이제 2010년 전후에서 일본에서 컨설팅 할 때 기업들의 중요한 거는 파이낸싱을 자기네가 갖고 있냐 없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의 알리바바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큰 기업들도 또 글로벌 기업들은요. 파이낸싱 기능을 그룹 내라는 자체적 계열사나 관련 기업을 반드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보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류는 뭐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패션, 인공지능, 제약, 의료, 우주관광입니다. 작년에 기억나네요. 아마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에 우주관광 해갖고 지금 한 번인가 두 번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영국에 이제 창업자가 또 갔다 오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꿈은 드림이 실현된다고 하듯이 다양한 우리가 이제 지구처럼만 사는 게 아니라 우주까지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는 세상도 연장선으로 아마 기업의 사업 영역이 지금 아마 옛날부터 많이 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집에서 주문하면 갖다 주는 모든 서비스를 갖다가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혁신, 진화, 다양한 서비스 확대로 고객 중심, 최신의 AI 플랫폼을 적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고객 중심의 온디맨드 시대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의 풀피멘트 라스트 마일.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시작했습니다. 자, 아마존이 1999년도에 전자상거래 전용 물류센터를 만든 게 풀피멘트 센터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객이 주문하는 물량은 한정돼 있어요. 그 주문량이 많은 거를 물류센터에 전진 배치켜놓고 출하 빈도를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빠른 배송을 갖다 해준 게 아마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라스트 마일은 사실 전국 거점에 자기가 잘하는 거는 쿠팡이 하는 로켓 배송으로 라우팅 동선을 하지만요. 원거리 배송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 재팬 2000년대에 진출했을 때도 전국의 물류센터 거점은 자사화 시켰지만은 처음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전국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할래 같아요. 광역 거점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존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갖다가 일본의 택배 원조 야마토라든가 전국에 잘하는 제3자 물류기업한테 아웃소싱을 줬어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밀집도가 높은 지역은 고객이라든가 동선이 가능하니까 아마존이 직접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겠죠?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퀵커머스 시장이 너무 과열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서울, 경기도, 인천에 2,600만 명이 살면서 이렇게 밀집도가 몰려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전자상거래 기업, 온라인 기업, 대형 기업이 지금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되니까 이 시장, 라스트 마일은 우리나라에 그만 빨라진 시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알리바바 그 찡똥 제가 사업군 한번 두 개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플랫폼 사업, 타오바오 팀을 워낙 유명하죠. 찡똥몰입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갖고 있지만 온라인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마 센싱이라든가 세븐 프레시 있고요. 물류 시스템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주문한 거를 갖다 주문단에서 말단까지 고객이 집 앞에 온디맨드까지 갖다 주면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자사돼 갖고 하면은 비용은 좀 들어가지만 이거를 어느 정도
회원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했죠? 자사에서 리스크를 해치하겠죠. 그래서 이제 처음엔 돈이 들어갔지만 이 두 기업은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조건은 밀집도가 높은 쪽이 비즈니스가 좋습니다. 자, 최적의 고객 물류, 결제 시스템, 소비자 금융, 자, 돈이 되는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터, 이 모든 부분을 알리바바하고 찡똥 같이 진행해 왔죠. 자, 여기서 이제 스마트 물류 여러분들 아마 블록체인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블록체인이 상용화가 돼야 되는데요. 모든 것이 지금 상용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선진 기업으로서 플랫폼 기업에서 같이 공유하는 쪽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입니다. 운송연합 플랫폼 비타, 블록체인인 트랜스포트 얼라이언스 해갖고요. UPS, 페덱스, 우버 관련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죠. 자, 미국의 기업들이 이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중심으로 해갖고 많이 움직이고 있고요. 또 일부 화면에서 보시지만은 스위스의 기업들, 국적의 기업들이 의약품, 물류, 아니면은 실시간 온도 정보, 블록체인 해갖고 많은 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영국도 식료품 생산자 정보 블록체인 하고 있고요. 네덜란드도 자동차 선적, 블록체인 적용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블록체인을 진행을 안 하는 거 아니지만은 점점 우리나라에도 IT 기업이라든가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오라클 기조 강의는 하고 있지만은 글로벌에 관련된 기업들은 아마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거 한 번 말씀드립니다. 상품이나 IT의 제품을 개발해서 프로덕트 아웃은 갖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요. 시장에서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 아웃을 마케팅 인에 누가 적절하게 이걸 갖다가 상품화 시켜서 서비스를 구축하냐가 앞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물류의 이제 인공지능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인공지능은 뭐 예측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해 수요 예측과 공급망 계획입니다. 이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러분들 물류하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S&OP입니다. Sales and Operation. 자, 판매하고 수요 예측을 동향해서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겁니다. 자동차 회사도 그렇고 식품 회사도 그렇고 많은 회사가 이걸 좀 줄여야죠. 오차 범위를. 그 다음에 자동화 창고, 자동화 분석, 사무 지원, 그 다음에 분석의 마케팅.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거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아마 아마존의 프라임에어, 사실 드론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들. 에어프라임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거를 운송수단을 뭐 트럭이라든가 뭐 그냥 육상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비행기를 띄우면 되잖아요. 드론, 에어프라임의 중개 역할을 하는 세상이 앞으로 이제 뭐 항공법이 규제가 풀리면은 이게 서서히 날아다니는 드론, 날아다니는 에어프라임 이런 세상도 반드시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대의 차량이 시스템을 맞춰 동시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나는 게 중국에도 지금 이 자율 택시를 해갖고요. 일부 개발해서 지금 컨트롤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에 지금 물류 현장의 팔레타이저라든가 로봇, 그 다음에 딜리버리 서비스, 또 함부르크 스마트 항만의 이제 항만 내 운송 통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 물류 한국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은 뭐 여러분들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이버의 클로바 팟캐스트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쿠팡은 뭐 좀 앞서가는 쪽으로 좀 많이 진행하니까. 근데 이제 쿠팡이 뭐 아마존을 보고 많이 진행했다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마존과 쿠팡은 현저하게 다른 비즈니스 뭐 쫓아는 가지만요. 아직까지 아마존과 다른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뭐 드론, 무인화, 인공지능, 그 다음에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시지만은 한국은 지금 3세대, 2세대를 넘어서 3세대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만에 가면 자꾸 선진국형은 자동화가 돼 있고 하는데 한국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한국은 아직까지 무인 완전 자동화, 지능화 그 단계를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친환경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들 친환경도 한번 키워드 주시고. 자, 마이크로 풀필멘트 가겠습니다. 풀필멘트 이제 아마존부터 시작했지만은 우리가 주문단에서 오면은 수주 이행이라는 겁니다. 주문한 거를 상품을 보관해갖고 출고 라인에 빨리 갖다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교환해갖고 모든 걸 갖다가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까지 해줄 수 있는 이거를 만드는 게 이제 풀필멘트인데요. 요게 중요한 키워드는 최근에 우리나라도 알기 쉽게 하면 2호선 안에 자꾸 온라인 그러니까 마이크로 도시화된 풀필멘트 센터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고 보관해서 델리버리까지 갖다 줄 수 있는 이런 점포들이 또는 이런 물류센터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거 아마 진행하는 기업들도 많이 눈에 보이고 1년, 2년 사이야 이게 중요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마이크로 풀필멘트도 많은 자료가 있어서 이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 아마 최근에 여러분들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창고의 풀필멘트 센터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배송 기술하고 또 연계를 해야 되고, 또는 플랫폼에 이제 다 산업하고 융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양한 산업군에 있어서 유통, 식품, IT, 제조 분야하고 융합하면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의 속도전,
그 다음에 여기에 기능, 가치, 그 다음에 고객한테 줄 수 있는 서비스, 창출, 이 다양한 것들이 계속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장을 하나 가져온 거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유통기업에서 이제 월마트가 1위고 아마존이 그냥 거기 격차를 100조 원 이상까지 지금 줄여놨는데요. 화면에 보시면은 2025년, 우리가 이제 지금 3년, 4년 후의 얘기입니다. 그 유통기업 중에 가장 지금 돈이 되는 게 어디냐 보면은 슈퍼마켓, 그 다음에 카테고리 킬러, 하이퍼마켓, 디파트먼트 스토어, 편의, 컨비니언스 스토어 이런 기업보다는 앞으로 온라인이 2배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도 온라인 기반, 아마 작년에 전자상거래 거래액이 아마 2020년이 161조고 아마 180조 원 전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전체 유통시장 중에 온라인 기반 시장 거래액이 더 커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화면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월마트 매장에 보면 무인화되어 있고요.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또 가까운 거 돈이 되는 건 어떻죠? 밀집도가 있는 건 드론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류현장에 가면은 각자 1인, 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1인 영역을 줘갖고 픽업해서 물건을 출고 라인까지 갖다 줄 수 있는 거 하고요. 심지어는 드론을 사용해서 뭐 사람이 2, 3일 동안 뭐 2인 1조에서 어떤 재고 실사라 그러죠. 물건이 현물하고 재고하고 만나 우리가 다 하는데 이걸 갖다 드론을 하면 2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요즘 유통 매장도 드론으로 스캔해갖고 쫙 하면 데이터하고 연동해서 모든 걸 파악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유통과 물류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딜리버리, 수송, 배송 같은 경우도 무인 차량들이 지금 자동화돼서 지금 달려가는 게 지금 월마트의 지금 물류 현장입니다. 자, 아마존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마존도 뭐 물류 현장에 보면 키바 로봇이 뭐 한 5, 6년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출고라인까지 갖고 오면은 또 입고된 물건을 팔레타이저가 로케이션 관리해서 이제 딱 올려놓고, 자, 물류 현장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셀, 칸막이를 해줘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통 하포장이 가장 사람이 많이 들어갑니다. 국내에서도 보니까 제가 이제 동탄물류단지 A동에 쿠팡이 4만 평 쓰고 쿠팡이 전국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분류해서 나오면은 유통가공에서 테이핑해서 출고까지 내보내는 이쪽이 아마존, 월마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이제 프라임의 딜리버리 서비스의 배송 로봇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까지 진행되는 모든 것이 자꾸 플랫폼 시대에 무인화 자동화 로봇이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 밑에 있는 건요,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물류센터 현장입니다. 책이라든가 CD, 이거 이제 피킹하려면은 피킹 카트를 갖고 달려갔던 시대가 있었죠. 자, 알리바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알리바바도 뭐 돗대기 시장입니다. 물건이 이만큼 쌓여갖고요. 근데 알리바바도 위에는 돗대기지만은 밑에는 무인화 자동화 로봇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찡똥닷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무인 로봇 해갖고 딜리버리 서비스까지 하고 드론까지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물류의 역할이 있지만 자꾸 무인화 자동화가 빨라집니다. 자, 한국의 편의점 매장에서 주문해서 온라인하면 픽업해갖고 우리가 이제 퀵 커머스의 드라이버들을 픽업해갖고 여러분 집 앞에까지 갖다주는 세상이 됩니다. 자, 화면에는 이제 우리나라의 물류센터 편의점 BGF 로지스 진철의 18,000평 허브 물류센터 모습입니다. 자, 전 세계에서는 그렇다고 모든 게 다 무인화 자동화 로봇 안 됩니다. 자, 동남아시아 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툭툭이. 툭툭이로 오토바이 타고 그냥 교통정체 워낙 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서부터 찡똥의 무인화, 일본에도 자전거 타는 게 있고, 저기 야마토 택배, 크로네코 이런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자, 미국에는 이제 대형 물류센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동화되면서 지금 어때요? 천정을 보니까 다 뭐 지붕은 다 저기 태양광 하고 있죠. 그래서 자, 일본 것도 갖고 왔습니다. 키바로브 벌써 지금 아마존 재팬 다 도입돼 있고요. 일부 최신 물류센터에 또 천정에는 다 태양광으로 친환경 에너지 드론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 한번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약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소비자 유통 물류를 보면서 제가 이제 글로벌 30년의 경험. 소비자는 코로나 시대에 신선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만 원한다. 물건은 넘쳐난다. 그러면 유통은 어떻게 할까요? 온라인, 오프라인 융합해서 라이브 커머스에서 고객 반응을 보면서 우리가 빨리빨리 속도전해서 물건을 판다. 마케팅은 수요 예측하면서 판매 동향 분석하겠죠. 물류는 어떨까요? 과거처럼 뭐 부분 서비스 갖고는 안 돼요. 요즘은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만약에 이건 원스톱 서비스가 안 되면 콜라보를 해갖고 국내 물류도 모든 고객한테, 거래처한테 맞춰주는 원스톱 서비스의 가치 지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글로벌에는 전 세계 상품이 넘쳐나고 우리가 해외여행은 못 가지만은 다양한 상품을 차별화된 것을 우리는 고객이 원하고 또 유통기업은 그 상품을 많이 어서트먼트 주문해가 고객한테 또 제시하면서 구매하게 해줘야 되고 물류기업은 거래처가 원하는 것 같다가 최적화된 물류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 세계 인구는 매년 7천만 명씩 늘어나는데요. 79억 명의
한 명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이제 각자가 이게 다르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소중한 주인공, 온리언의 지향 세상에 기업들은 융합화된 모든 걸 갖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면서 저의 글로벌 기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다양한 내용을 제가 이제 30분 조금 넘게 강연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회에 또 시간 되시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이라인 플러스 웨비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바이라인 네트워크의 심재석 기자입니다. 오늘 주제는 물류, 유통, 운송 기업을 위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 플랫폼 구축 방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그 이커머스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물류 기업이나 운송 기업 이런 회사들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니즈가 커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그런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에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은 한국 오라클 이항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항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그 팀장님 약간 자기소개라고 할까요?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한국 오라클의 이항이라고 합니다. 한국 오라클 디지털 프라임 테크 클라우드에서 물류, 해운, 유통 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일 저는 위와 같은 기업에서 물류 4.0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재 오라클과 함께하는 기업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팀장님 발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금일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류 산업에 대해서 글로벌 마켓 트렌드,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오라클과 함께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단계적 구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마켓 인사이트에 따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물류 산업의 3PL 마켓 성장이 평균 10% 이상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9년 연간 1조 달러의 시장 규모는 2026년에는 연간 1.8조 달러로 약 2배의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10.8%로 가장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류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화주, 고객의 만족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만족도를 향상을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고급 분석 요구가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화물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시간에 비해 생산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송회사에서도 추가 차량을 배치함으로써 운영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과 물류 산업의 회사들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관심 영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조직 운영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0%에 이르는 회사들은 신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 별도의 조직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연계되어 있는 유관 부서를 활용하고 있는 회사들도 42%에 이릅니다. 이처럼 2019년 글로벌 로지스틱스 리포트에 따르면 92%의 회사들이 신기술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기술 영역에서 AI, 머신러닝 적용을 어디에 계획을 하고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절반 이상 계획하고 있는 영역은 공급망 체인의 관리 타워 구축, 그리고 물류 서비스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는 영역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창고 관리나 단가 부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유통 물류 산업은 신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3PL에서 4PL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류 4.0 시대에 맞춰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를 통해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 물류 플랫폼을 통해서 4PL 회사로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물류 컨설팅의 역량을 높여서 다양한 프로젝트의 성공과 더불어서 해외 네트워크 확대로 글로벌 스마트 물류 비즈니스를 주도를 할 수 있습니다. 물류 4.0이라는 거대한 스마트 플랫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요 하고 있는 중요한 업무는 합리적으로 구축 가능한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물류 4.0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IoT, 오토너머스, AI, 머신러닝, 챗봇, 블록체인, 분석, 모바일 등등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까지도 모두 클라우드에서는 유연하게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 영역이 온프레미스에서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에서는 테스트, 가용성, 스케일업에 대해서 사용한 만큼의 과금이라는 합리적인 구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과금이 되지 않으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별도로 발주 진행이 아닌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의 과금이기에 매우 합리적입니다. 오라클 클라우드는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영역에서 더욱더 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서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최고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세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제공해서 보안, 규정 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보안을 준수합니다. 이미 스토리지 성능은 여러 기관을 통해서 타사 비교 시에 동일 금액 대비 높은 가용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트워크와 스토리지의 사용에 따른 히든 코스트가 거의 없으며 예측 가능한 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타사에도 없는 저비용 대비 높은 가용성을 유일하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전통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 시장에서 데이터베이스 넘버원 회사입니다. 이를 토대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높은 가용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자율주행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ADW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ADW는 오라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서도 엑사데이터 시스템에서 구성이 되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미 엑사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로 하여금 검증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DW는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진단, 튜닝, 패치 등 자동 운영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이미 많은 고객들은 지금까지 수많은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이제 단순히 백업해 놓는 영역이 아닌 고객사 내에서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추세 분석도 가능하고요.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역들이 모두 오라클 클라우드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부터 ADW까지 풍부한 영역에서 제공을 하고 있으며 데이터 웨어하우스, DW 구축과 분석 영역까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데이터 학습과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영역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제공을 받을 수 있으며 ADW 서비스를 사용하면 오토 머신러닝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도 머신러닝을 직접 운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은 강력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바탕으로 엑사데이터 하드웨어와 오라클 DBMS 소프트웨어를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하는 OCI라고 하는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모든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처럼 강력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전 세계에서 오라클이 매우 돋보이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게 되면 사람이 할 일이 적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많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이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하여 강화되는 것만큼 사람이 하는 역할도 그만큼 역량이 강화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 영역이 늘어나면서 별도의 부서가 배치를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데이터 모델링을 개발하고 배포를 자동화할 수 있으면서 이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내부, 외부 요인에 따른 가격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환율, 유가, 증시 등 상관관계를 분석합니다. 또한 IT 사용자 또한 머신러닝을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내에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서비스를 회사 내에 제공하면서 유효한 비즈니스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현업 사용자에서는 앞서 가공되고 학습된 데이터를 활용하여서 분석, 그리고 대시보드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업별로 정의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 대시보드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제는 이 대시보드를 화면에 띄어 실제 업무 그리고 경영 회의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구현은 요건에 대한 확인, 개발, 테스트, 현업 검증의 개발 및 검증 주기를 반복 확대함으로 있으면서 사업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비즈니스 요건에 충실한 방법을 수행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방법은 처음부터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 설계, 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류나 위험 요소가 발생하면은 다시 요건 정의부터 되돌아감으로써 실제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기간이 더 많이 필요하였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는 애자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범위와 기본 요건 정의만 마련되면 실제 설계, 개발, 테스트, 검증 부분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점차 줄여가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물류 플랫폼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민첩하게 수집하고 분석하여 다시 운영 시스템으로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오라클 클라우드에서 가능한 시나리오로 플랫폼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에서는 캡처링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이관하고 이를 유저에 맞춰 다양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단계별로 관리형 서비스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클라우드 플랫폼 안에서 각 서비스들 간의 연계가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한 구성대로의 구축이 매우 간단하고 민첩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와 함께라면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민첩성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오라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OCI로 이관을 하며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 DBCS를 활용하여 구현이 가능합니다. 안정화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비즈니스 활용을 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 환경, 에이펙스라고 하는 개발 환경 도구를 활용할 수 있으면서 구축된 운영 시스템을 기반으로 예측 분석이 가능한 DW와 분석 클라우드를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차 안정화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라클의 모바일 엣지 서비스 등을 활용한 IoT 접목, 그리고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이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그리고 관계자들과의 신뢰성을 더욱더 높여줄 수 있는 문서 중앙화 서비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까지도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오라클 클라우드와 함께라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단계적으로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 웨비나를 소개로 드렸던 두 회사가 있었습니다. H사와 L사였었는데요. H사는 2021년 2월에 오라클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OCI 플랫폼의 기존의 레거시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이관을 하였으며 인프라에 대한 비용과 성능 개선은 클라우드로 이관을 하면서 당연하게 진행했던 부분이었고,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 시 클라우드는 해외에 있는 리전과 국내 리전 간의 백복만을 활용하여 좀 더 민첩하고 안정적으로 해외 인프라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간 과정에서 일부 현업 부서와 DW, 분석에 대한 파일럿 구현도 실시를 하였습니다. 현재 기존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이 가능한 머신러닝을 적용해가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향후 이 단계가 끝나면 현업에서 필요한 내용을 모두 구현할 수 있는 단계까지 적용할 예정이며, 그 이후에는 엣지 서비스를 활용하여 IoT 기술까지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두 번째 L사입니다. L사는 2021년 8월부터 오라클과 함께하였습니다. OCI 서비스 사용 전에는 타사 클라우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성능 부분과 이 성능의 해결을 하기 위한 기술 지원의 한계에 다다라서 오라클과 짧은 기간 안에 테스트를 거치고 모두 이관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서비스하고 있는 현업부서에서 각각의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는데 순차적으로 OCI로 모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무소에서 모두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구축망을 단계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해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나 과거의 서비스에 비해 보안, 백업을 강화해서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질문을 몇 가지 드려도 될까요? 네네. 저 H사하고 L사 사례를 보니까 그 클라우드로 이제 기본적으로 OCI를 선택한 거잖아요. 네. 그때 왜 OCI를 선택했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들어보신 적 있어요? 특히 보니까 L사의 사례는 다른 타사 클라우드를 쓰다가 이제 OCI로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선택을 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타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네. 불편한 점이 많았던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실질적인 기술 지원, 그리고 성능, 특히나 이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타사에서 실제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가 OCI 상에서 최적의 네.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타사에서는 조금 한계에 다다를 수 있는 성능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좀 높여가면서 이제 저희 클라우드로 모두 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 핵심은 데이터베이스를 더 잘 쓰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어서 OCI를 선택하게 된 거네요. 데이터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비스들도 물론 네. 이제 OCI 쪽에서 해주는 네네. 드리고 있는 서비스가 굉장히 강력했기 때문에 네. 물론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의 최강자 오라클이기 네.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였고 그 이후에는 다른 서비스들도 네. 이제 환경을 구축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좀 그 H사 사례를 말씀하실 때 보면은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단계까지 올라섰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업무에 어떤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실제 현업에서 대부분의 데이터를 활용을 할 때 엑셀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네. 엑셀로 이제 활용을 하다 보니 기존 데이터에 대한 그 정합도 부분도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사람이 이제 수기로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현재 과거에 잠깐 현업부서와 진행을 했던 거는 그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한번 머신러닝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와 OAC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한번 파일럿을 했었고 현재는 이제 본인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네. 이를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을 해서 실제 현업에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 아직까지 구현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네네. 네, 보안상 네, 그렇죠. 네. 대부분의 경우. 어떤 서비스인지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 전통적인 물류 기업이나 이런 운송 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업들이 그 코로나19 이전에는 그렇게 디지털에 막 최첨단에 가 있지는 않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OCI 클라우드 같은 걸 만나서 뭐 엑셀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이제 머신러닝까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런 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물류 산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네. 엄청나게 더 많이 그렇죠. 발전을 해야 네. 되는 상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실제로 네. 음식을 배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생활에 그랬던 것처럼 물류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 소포로 볼 수도 있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그렇죠.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따라가려면은 네. 내부 시스템이 디지털화되고 서비스가 향상이 돼야 이 상황을 극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뭐 글로벌 공급망 대란 이런 것도 다 이런 디지털화가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 정도로 오늘 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해주신 이양 팀장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